10월에 이제 군정을 끝내는 선거가 있었어요. 윤보선 후보가 나왔습니다. 윤보선 후보를 아슬아슬하게 박정희 후보가 눌렀습니다. 16만 표 차이. 16만 표 차이. 이 16만 표 차이가 나라의 노선을 결정한 거죠. 만약 16만 표 차이로 박정희가 졌다 하면은 그 다음에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16만 표 차이가 뭘 의미하는 거냐? 당시의 분위기로는 박정희가 한 몇백만 표 차이로 이겨야 됐어요. 그만큼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군정 시절에. 그런데 굉장히 짰습니다. 한국 유권자들이. 그래서 16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승을 하도록 했어요. 역전승을. 이건 뭐냐면은 좋다. 우리 국가 노선은 박정희식의 근대화 노선을 가도록 유권자들이 허용한다. 그러나 독재로 가서는 안 된다. 독재로 가서는 안 된다. 견제정치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견제정치는 뭐냐? 야당이다. 언론, 학생. 이런 견제정치를 딱 말에 붙여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선거를 한 한국의 유권자들은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권자들의 집단 의지가 이런 식으로 표출된 것이죠. 그때 압도적인 표차로 박정희를 당선시킨 것보다는 16만 표 차이로 당선시켰기 때문에 박정희도 겸손해지고 여러 가지로 결과적으로는 박정희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쟁을 붙인 거죠. 경쟁을 붙인 거죠. 그렇다면 한국의 유권자들은 선거를 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1960년대의 한국은 72년까지 이 10년간은 박정희를 독재라고 부를 수 없어요. 유신 시대는 독재라고 불러도 그 변명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1963년부터 1972년 10월 17일까지의 박정희 정권은 독재라고 부르면은 이것은 학문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는 야당의 활동의 자유가 있었어요. 언론 자유가 있었어요. 선거의 자유가 있었어요. 사유재산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재로 볼 수 있느냐? 물론 정보부가 정부 위에 정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기자들이나 야당 의원들을 수시로 불러가지고 좀 혼을 내고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딱 이것은 부분적입니다. 본질적으로는 60년대의 한국은 민주국가로 봐야 됩니다. 민주국가. 그러니까 박정희에 대해서 한마디로 독재자라고 부를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서 어느 시기까지는 독재다. 어느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1960년대 북한은 4대 군사 노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력 증강이 피크에 도달하는 것이 67년인데 67년부터 한 2, 3년 동안 북한은 대남 적극적인 공작을 무장 간첩 특공대를 마구잡이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68년 1.2.14 때 청와대 습격 사건이 일어나고 그해 가을에 울진 삼척 공비 사건 또는 이승복 사건 이런 게 연달아 일어나죠. 이때가 6.25 이후에 가장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박 대통령은 예비군을 창설합니다. 또 이제는 경제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주국방력을 건설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시대가 이때부터 열리는 것이죠. 지나고 보면은 이때 김일성의 대남 도발이 박정희 응전을 불렀어요. 그래서 박정희로 하여금 자주국방 그리고 중화공업 건설로 나가도록 합니다. 이것도 김일성이가 잘못한 거예요. 김일성이가 몇 번 박정희를 도와줍니다.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있던 박정희가 군에 복귀해가지고 그 10년 뒤에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68년 1.2.1 사태를 일으켜서 박정희를 화가 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화공업으로 가게 됩니다. 중화공업.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돼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남북 대결에서 김일성이가 호나로 몰리게 됩니다. 그것은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 이 좌익들은 항상 자충수로 망하고 자업자득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나쁜 짓을 하면은 그 여파가 이상하게
이 몇 바퀴 쿠션을 묶고 돌아가지고 자기한테 오요. 자기한테 옵니다.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웅산 테러, 칼기 폭발을 일으키니까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김정일 정권 망하는 쪽으로 지금 갔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역사에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역사에는 정의가 없다고 하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 지능이 깨고 도덕성이 높아지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역사 속에서도 정의가 구현되는 수가 있는데 이 남북한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청설, 자주국방 건설, 중화공업 건설 이런 식으로 한국이 60, 70년대를 방향을 잡도록 만드는 거에 김일성의 도발이었습니다. 1970년을 계기로 박정희 정부는 굶주림의 문제를 거의 해결합니다. 드디어 70년대 들어오면 한국에 영양실조로 어떤 행인이 걷다가 변사했다 하는 기사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7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 60년대 쭉 보면 사회면을 보면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기사가 꽤 나옵니다. 1당 기사. 행인들이 걷다가 픽 쓰러졌는데 영양실조로 죽었다 하면 굶어 죽었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기사가 70년대부터 사라집니다. 즉 굶어 죽는 사람은 굶주림은 없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굶주림은 없어졌다. 우리 신라 통일 이후에 처음으로 박정희가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했다. 즉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를 해결했다. 이거 말이죠. 인권이라는 것은 굶으면서 인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굶주림을 해결을 하면은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이 문제를 대충 70년 초반까지 박정희가 해결하고 경고 국가에서 중화공업으로 가는 길목에서 1970년대를 맞게 됐다. 근대화를 통해서 여성 인력이 폭발적으로 공장으로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동시에 농촌 인력이 도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 군인들은 기업인들과 공무원들과 과학기술자들을 이 정권적 차원에서 뒷받침을 해가지고 언론인, 교수, 정치인들을 누르고 이 기업하는 사람과 공무원과 과학기술자들이 한국 사회의 주력 세력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의 주력 세력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주력 세력이 누구냐? 학자들, 언론인들, 정치하는 과거에 이 양반개혁 출신들이었는데 60년대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장교들, 기업인들, 관료들, 과학자들, 소위 생산하고 건설하는 세력이 한국 사회의 주력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많이 하고 이 글을 많이 쓰는 걸로 먹고 사는 기자, 학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뒤선으로 물러가게 되죠. 이 사람들이 주로 저항 세력이 됩니다. 반정부 세력이 되죠.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가 두 바퀴로 이렇게 굴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죠. 건설 세력이 쓸어버리고 이 불평불만하는 세력은 아예 없어진다 해도 안 되고 불평불만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아버리면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그러나 70년대, 60년대 우리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사회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이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박정희나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괴롭죠. 서로 싸워야 되니까. 긴장해야 되니까. 그러나 긴장과 경쟁이 없는 사회는 쇠퇴하는데 항상 긴장과 경쟁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발전의 동기는 긴장과 경쟁입니다. 그리고 견제인 것입니다. 긴장, 경쟁,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발전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제일 빨리 그런 나라를 쇠퇴하게 만들려면 긴장도 없애버리고 견제도 없애고 경쟁도 없애버린다. 그럼 나라가 조용하게 된다. 그 길로 쇠퇴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1971년 대통령